오늘은 제품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어, 벌써 이게 질병 특집 3탄인가요? 네, 홍우정 소장님의 특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어때요? 노력 없이 쉽게 살 빠지는 위고비. 예, 그만큼 1년이 지났지만 요요는 책임질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잖아요. 이런 해결 방안을 우리 소장님은 항상 우리 가족이 먹고 바를 수 있는 안전하지만 효과만큼은 완벽한 제품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홍우종 소장님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종 소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침도 역시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제 이야기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어, 제가 요즘에 이제 빠져있는 성분이면서 제 몸에 있는 살도 빠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일단 단세지방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자료 띄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마이크로바이옴, 진정한 마이크로바이옴 단세지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면 어쨌든 미생물의 생태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또 먼저 이제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 미생물의 발견 자체는 어쨌든 수백 년이 됐죠. 어쨌든 1600년대 이 안토니 판 레벤후크라는 분께서 미생물을 발견하려고 이제 현미경을 개발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후추, 후추를 먹었을 때 굉장히 매운맛이 나길래, 왜 이 성분은 매운맛이 날까? 뭐 이런 궁금증에서, 호기심에 의해서 이 후추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분석을 해보려면, 뭔가 이 구조 자체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니까, 어, 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현미경이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하셨고, 이 개발한 현미경을 통해서 후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살피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 빗물 같은 것들이 겉으로 보면 투명하지만 이 본인이 개발한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봤더니 이 투명한 빗방울 속에 굉장히 뭔가 많이 있더라. 뭐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미경이 점점점 발달해서 지금의 뭐 이런 전자현미경, 광학 전자현미경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생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예외도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섯은 이제 곰팡이에 속하죠. 곰팡이의 일종인데 곰팡이가 이렇게 자라서 포자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이렇게 버섯같이 자실체라 그러죠. 조금 어려운 말로 곰팡이가 만든 자실체를 이제 버섯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미생물도 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초파리보다는 뭐 크진 않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좀 큰 초대형 미생물도 있다는 것이고, 자, 우리 몸에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 수가 한 30조개라고 봤을 때 미생물 수는 훨씬 많죠. 한 38조개 정도 되고 굉장히 우리 인체 전반에 걸쳐서 뭐 이런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두피, 얼굴, 그 다음에 이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굉장히 많이 미생물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몸에서 미생물이 어디에 주로 많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니, 물론 이런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건강을 논할 때 이 피부에 있는 균이라 해서 이제 피부에 항상
존재한다 해서 피부 상재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피부 상재균을 잘 다스려야 피부도 트러블이 없이 뭐 알러지가 없이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하얀 이런 피부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엑소바이옴 뭐 요런 지금 로아센 엑소바이옴 이런 제품들도 이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굉장히 잘 케어하려고 거기에 주안점을 받고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부에도 많지만 우리 인체에서 가장 미생물이 많은 곳은 바로 장입니다. 장 중에서도 소장과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장에 거의 대부분이 있다. 소장에 있는 균을 1이라고 봤을 때 대장에는 만이 있다. 즉, 만 배가 많다는 거죠. 대장에. 크기로 따졌을 때는 소장이 훨씬 길죠. 음. 근데 소장과 대장의 그 구분은 아세요? 어원의 뜻을 아세요? 소장은 어, 이제 상대적으로 대장보다 조금 굵기가 작아서 소장이라 그러고 대장은 이 직경이 좀 커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클 대자를 써서 대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길이 자체는 소장이 훨씬 길지만 대장이 상대적으로 좀 짧지만 그 짧은 대장 안에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대장에 밀집이 되어 있다. 그만큼 대장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좋은 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에 좋은 유익균도 있지만 유해균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건강을 이제 케어를 할 때 이 유해균이 많이 증식을 해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유전 정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생물들이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 아니라 그 미생물들이 우리 장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해서 장에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미생물들한테 이 영양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은 그 영양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막 증식을 하면서 또 우리 사람이 음식을 줬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대사산물들은 우리 사람이 받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뭐 에너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대사 과정에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과 사람은 서로 공생관계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이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 유전 정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전 정보의 80%가 장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 우리 면역의 70%가 장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체의 건강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면역 자체가 대부분이 장에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역시 이 장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바로 이제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멘탈이 좋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도 결국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이 햇빛이 없는 저녁 같은 밤 같은 환경이 됐을 때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면을 잘 하려면 멜라토닌이 많아야 되는데 그 멜라토닌의 재료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많이 만들어진 세로토닌에 의해서 우리가 잠도 잘 잘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감, 즉 불안감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그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호르몬이고 그 호르몬이 충분해야 결국에는 우리가 잠까지 잘 잘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건강이 단순하게 그냥 뭐 배변, 변비 뭐 이런 거에 주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까? 염증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그 염증이 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그 장 중에서도 대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대장에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대장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의 빈도도 뭐 피부에서도 물론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움을 하고 소장에서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움을 하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 미생물들이 대장에 훨씬 많이 있다 보니까 싸움의 빈도 역시도 대장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독소라든지 나쁜 물질에 의해서 어,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장에서 생긴 염증이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신을 어, 고장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 건강의 가장 핵심인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을 먼저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장을 케어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 뭐 예를 들면 식후의 효소 섭취, 그 왜 중요한? 효소가 왜 장 건강의 기본이 되냐면 어쨌든 우리가 매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이라든지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쨌든 장에서부터 흡수가 되어서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필터링이 되어서 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피를 통해서 전신에 있는 세포로 공급이 되는데 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장에서 이게 에너지원, 영양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면서 발생되는 그 독소에 의해서 우리 장이 또 망가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를 시켜서 내려보내야 된다, 장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소화 효소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효소를 식후에 꼭 섭취를 하시길 저희가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효소 섭취로 인해서 충분하게 소화가 잘 된 상태로 이제 내려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기적으로 이런 식이섬유 섭취를 통해서 우리 오리온 국수 같은 식이섬유 섭취를 통해서 유익균이 어, 유익균의 먹이죠. 식이섬유는. 그래서 유익균의 먹이를 주기적으로 공급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또 이제 유익균이 증식을 잘 하겠죠. 식이섬유는 이런 유해균들이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익균도 먹고 유해균도 먹는 식이섬유가 아니라 식이섬유는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런 친구들이 좋아하는 먹이기 때문에 유해균, 뭐 대장균, 뭐 살모넬라균, 뭐 이런 친구들은 식이섬유를 잘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식이섬유를 섭취해주면 편파적으로 우리 유익균한테 편파적으로 유리한 전쟁의 환경을 이끌 수가 있게 된다. 라는 측면에서 또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식이섬유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뭔가를 흡착을 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장에 있는 독소라든지, 그 다음에 중금속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우리 인체를 자꾸 안 좋게 하다 보니 결국엔 떼서 내야 되거든요. 그 떼어내는 우리 옷에 붙은 먼지를 테이프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먼지를 제거하듯이 흡착해서 제거하듯이 그 식이섬유를 통해 이런 배출이 잘 안 되는 중금속이라든지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배설시켜서 빼내는 용도로도 작용할 수 있고 또 이 식이섬유 자체가 또 포만감을 호르몬을 많이 생성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영양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유산균을 자주 먹어야 될까요? 뭐 좋은 균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아까 말했듯이 뭐 전쟁에도 우리한테 유리한 아군이 많아야 뭐 전쟁을 잘 이길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요. 일단 우리가 섭취하는 유산균은 사실 장에 정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에 정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먹은 그대로가 다 정착이 되진 않아요. 자, 일단 우리가 유산균을 먹었을 때 어, 일단 침에 있는 소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위산에도 굉장히 잘 죽게 되고, 그 다음에 12지장을 내려가면서 또 담즙을 또 만나고, 담즙에도 또 굉장히 잘 죽죠, 유산균들이.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유해균들에 의해서 뭐 전쟁을 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먹은 그 양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온전히 다 장에서 뭔가 활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 정착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먹고 바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은 유산균들이 이렇게 장을 지나가면서 식이섬유를 먹고 또 단세지방산도 만들고 그다음에 유기산도 만들어서 장에 있는 pH를 좀 떨어뜨리죠. 그래서 약간 약산성화를 시켜야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유해균들은 산성 환경을 싫어해요. 못 자랍니다. 잘 죽습니다. 그래서 유익균들이 우리가 먹은 유산균들이 이 장을 천천히 이렇게 통과하면서 장내 환경을 약간 산성화, pH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장 환경 자체를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면서도 또 이게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정착이 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제가 항상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유산균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이득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정착을 하기도 하지만 정착을 했다고 평생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착을 했다가 뭐 일주일 만에 나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두세 달까지 정착을 했다가 나가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뭐 설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람이 뭐 잘못 먹어가지고 탈이 나거나 그런 과정에서는 또 더 많이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좋은 균들을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노화의 속도까지 좌지우지된다 하고 지금 최근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자체를 잘 케어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체 전반에 걸친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잘 관리가 되면 전신에 이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화까지 저속화시킬 수 있다. 저속 노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면역계가 교란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역의 70%가 장애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지면 우선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자가 면역성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는 이런 뭐 아토피, 알레르기, 평소에 내가 먹었을 때 아무 이상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뭔가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피부가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자가 면역성, 면역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알레르기,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것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일종의 노화의 일종.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갱년기에 찾아오는 연쇄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갑상선이 항진되는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내 몸에 지키는 면역 세포가 갑자기 내 갑상선을 공격해가지고 공격하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해서 기능이 항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신 분들은 면역을 고쳐야 된다. 면역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과 바로 밀집이 되어 있는 게 또 간이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을 통해서 바로 제일 처음 갖다 받쳐지는 게 바로 간이지 않습니까? 간에서 여러 가지 해독작용을 통해서 우리 아기 세포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잘 요리를 해주는 게 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이 안 좋게 되면 간도 그만큼 해독해야 돼. 독소들, 이런 해독해야 될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간이 부담스러워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 기능 저하에 따른 이런 뭐 지방간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간염이 발달돼서 경화가 되고 간암까지 발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간의 질병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 장의 기능 저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과 뇌가 이어져 있다. 장뇌축이라는 이론으로 시작되어서 지금은 팩트가 되었죠. 장에 있는 독소들이 뇌까지 가가지고 이런 치매라든지 파킨슨, 뭐 자폐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요소들 우리 저기 학생들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 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장 기능 저하에 따른 뇌 기능 저하가 우리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학습 능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젊은 어린 친구들도 장 관리를 잘 해줘야 공부도 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 당연히 장에서 발생된 독소, 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혈관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되겠고, 혈관이 고장나게 되면 이제 혈관과 간이 고장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또 고장납니까? 신장이 고장납니다. 신장은 이런 간과 혈관의 건강 상태에 굉장히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죠.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 신장은 부수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혈압 조절도 안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장이 한번 망가지게 되면 되돌아오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또 이제 신장 건강. 자, 이렇게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많은 우리 인체 가벼운 뭐 이런 아토피 뭐 피부 질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되돌릴 수 없는 뭐 치매라든지 어, 신부전이라든지 뭐 간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주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을 잘 관리를 평소에 잘 해놔야 심각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개념을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자폐증의 공통점이 장이 좋지 않다. 이거는 너무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밝혀진 사실이고, 또 두 번째로 장이 안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냐.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낮더라. 뭐 다른 것들도 뭐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게 뭐 꼭 단세지방산이 낮다고 해서 뭐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질병 치매라든지 파킨슨 자폐증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추가적인 연구를 막 한 것이 다른 요소들은 다 동일한데 다 공통적으로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낮은 친구들한테 단세지방산을 공급해 주니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자폐증이 개선이 되더라라는 거죠. 다시 단세지방산을 부족하게 하면 다시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고, 다시 단세지방산을 주면 다시 좋아지고, 결론적으로는 단세지방산이 굉장히 큰 요소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뭐 이런 SCI 논문 리뷰를 한 것들을 살펴봐도 뭐 이 한 가지 논문을 제가 하나만 예시로 이제 들었던 거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치매가 치료가 가능할까, 장내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치매 치료가 가능할까라는 가설을 시작으로 굉장히 이런 그 권위 있는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 결과들도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치매를 유발시킨 쥐에서 단세지방산이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단세지방산을 공급하니 이런 치매 관련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되더라. 그래서 단세지방산의 주기적인 공급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파킨슨병 역시 이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낙산이 같은 말이죠. 아세트산은 초산하고 같은 말이고 부티르산은 낙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런 단세지방산 농도가 건강한 실험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자폐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연구는 지금 이 부부인데요. 이 허준열 교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리아 최 이 부부 교수가 연구한 이제 자폐증 관련 연구이고, 우리 3대 학술지라 그러죠. 사이언스, 셀, 네이처. 요 3대, 세계 3대도가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대 학술지 중에 네이처에 이 자폐증 관련된 연구가 게시가 되었는데, 자폐증이 걸린 이 아기 쥐, 결론적으로 이 어쨌든 아기 쥐가 어쨌든 부모 쥐로부터 태어나잖아요. 부모 쥐가 단세지방산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 자폐증이 걸린 쥐가 많이 태어나고, 다시 똑같은 부모의 단세지방산을 막 줘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었더니 단세지방산 농도를 올리고 장이 건강하게 되다 보니 그 뒤로는 자폐증 걸린 쥐가 안 태어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의 먹이가 주로 식이섬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미생물이라 하면 유익균, 유해균을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생물은 우리 유익균이죠. 유익균한테 좋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장에 있는 점막을 갉아먹더라라는. 어쨌든,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장의 면역의 70%, 그 다음에, 뭐 이런 세로토닌, 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 그 다음에 우리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는 이 GLP-1이라든지 PYY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다 장 점막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그 점막을 우리가 식이섬유를 좀 덜 먹었더니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막 갉아먹는 거죠. 장 점막. 면역 세포를 갉아먹는다는 뜻이고, GLP-1, PYY가 나오는 세포를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행복감을 유지시켜주는 세로토닌 세포를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주기적으로 식이섬유를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식이섬유를 드시기를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대장이 어쨌든 우리 건강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에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대장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대장이라 하면 인체의 대장이다. 한자로 보시면 대장은 첫 번째 대장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대장이 한자고, 인체의 대장이라는 거는 우두머리 할 때 그 대장인 거죠. 우리 인체 장기의 대장이다. 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장은 단순한 이런 소화기관으로서의 장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대장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인체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에 말씀도 드렸지만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염증을 내게 하는 이런 세포들도 장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장을 잘 컨트롤해야 이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도 덜 생깁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에서 비타민 B군이라든지 비타민 K 뭐 이런 것들이 또 합성되기도 하죠. 미생물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런 대사질환, 만성질환의 연결성 계속 말씀드렸고, 이 비만, 당뇨, 뇌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다음에 독소 배출 말씀드렸듯이 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간이기 때문에 이런 해독과 관련된 부분, 장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아지게 되고,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 신장. 우리 몸의 3대 필터죠. 첫 번째가 간, 두 번째가 신장, 세 번째가 장. 그래서 장, 간, 신장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우리 몸의 3대 필터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뇌 건강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다른 장기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서 뭐 어디 하나 뚝 떨어져서 별개로 움직이는 장기는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과 뇌가 굉장히 다른 데 연결된 것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 뭐 신경이라든지 이런 주고받는 이런 물질들이 다른 장기들보다 훨씬 많더라라는 거죠. 얼마나? 한 2000배 정도가 많더라. 그래서 장이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의 바로 핵심,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세지방산의 생산 역시 주로 장 중에서도 대장에서 주로 단세지방산이 생산되고 쓰이더라라는 거죠. 단세지방산이라면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대장 세포의 주 에너지원이 되고 강력한 항염증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로서도 작용이 되고, 여러 가지 뇌 건강이라든지 당뇨, 혈당 조절 뒤에 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단 여기 대장의 대장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신대요. 지선 씨는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나는 화장실만 가면 따라가서 엄마가 작은 걸 보는지 큰 일을 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혹시 잘 안 나오면 말해,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회용 글로브랑 그 장갑이랑 필요한 걸 가지고 가서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손으로 좀 이렇게 자, 아이고 시원하겠다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시원하겠다. 어머니의 배변 상태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맞았다. 이거 맞았다. 맞았어요. 어저께는 100점 맞았잖아요. 오늘은 2개 틀려서 90점. 잘했어요. 근데 엄마도 제가 실험해보면 배변이 시원하게 한 다음에는 너무 좋으세요. 그때 산수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내보면은 잘하세요. 90점, 100점인데 변이 나오려고 하는데 못 보고 그러면 엄마가 막 컨디션이 찡그리고 안 좋을 때는 산수가 평소에 90점, 100점 맞던 분이 30점, 40점, 10점 맞는구나. 그걸 저는 늘상 하면서 매일 하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실제로 배변 상태와 치매 증세는 서로 관계가 있는 걸까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만성 변비가 있다 그러면 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피로 흡수가 되면서 이 혈액 속에서 암모니아 레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올라가게 되면 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이렇게, 장은 단순히 그냥 뭐 변비, 뭐 이런 따로 떨어져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치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장내 미생물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뇌가 장이 연결되어 있다. 신경계도, 그러니까 뇌가 장이 어쨌든 보면 이제 신경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면역계의 발달과 조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장내 미생물들에게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소화가 물론 되어서 내려가는 게 있고, 미생물들이 소화를 시키는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고분자 물질들은 또 미생물들이 또 소화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벽 같은 것들을 또 강화시키는 것들도 결국 단쇄지방산 이런 것들이 어,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출시할 이런 단쇄지방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단쇄지방산을 만드는 미생물들이 있는 거죠. 미생물들이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단쇄지방산입니다. 뭐를 먹고? 식이섬유를 먹고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흔히 이제 쉽게 표현하면 미생물들의 똥이죠, 똥. 좀 더럽게 표현을 했지만 미생물들이 먹고 만든 대사물질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단세지방산이라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뭐 무조건 뭐 식기섬유를 먹고 단세지방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어, 우리 변 속에 뭐 예를 들면 사람의 변 속에도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있어요. 뭐 이제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뭐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미생물들이 만든 대사산물도 단세지방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미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미량 성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어렵게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어렵게 모아가지고 제품화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출시될 단세지방산 제품. 그래서 저희가 막 우리 사장님 대표님들께서 막 엄청 많이 먹고 엄청 많이 막 취급하고 싶어도 사실은 지금은 조금 한계가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서 이제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뭐 나중에는 괜찮겠지만 지금은 조금 제약이 있는 양의 제약이 또 있다 뭐 이런 또 여담을 좀 드리고 아무튼 이런 장벽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 이 단세지방산의 다양한 단세지방산이 기능이 진짜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뭐 오늘은 이제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여러 번 제가 강의를 또 하면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깊이 조금 있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굉장히 많은 좋은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런 뭐 병원체 방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이 면역 시스템 활성화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 면역 시스템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을 케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면역 세포들 중에서도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T레그 면역 세포 T레그라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T레그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면역 세포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세포거든요. 그 컨트롤 타워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게 단쇄지방산입니다. 면역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쇄지방산.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의 끝판왕을 우리가 단세지방산이라고 한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저기 A사도 그러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뭐 P사, A사, 무슨 U사 뭐 다 마이크로바이옴 다 중요하답니다. 그 뭐 제가 방금 찝어서 말씀드린 업체 이외에도 연구자라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아는 사람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끝은 결국 단세지방산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잘 몰랐고 뭘 몰랐느냐. 단세지방산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배제하고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자, 어떻게 하면 몸에서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게 할까? 그 연구를 한 거죠. 지금도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균을 제품화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이제 내는 게 유산균 제품, 결국엔 또 유산균 제품이고, 결국에는 식이섬유 제품이고,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 없다라는 딱 단정을 해버리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니까, 저도 물론 과거에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2025년 현재도. 아무튼 이런 단세지방산 자체가 SCFA 이렇게 영어 네 글자로 네 음절로 되어 있고 이 뜻 자체가 short chain fatty acid 짧은 사슬의 지방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분자 구조가 좀 짧습니다. 지방산 중에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중간을 이제 중세지방산, 큰 거를 장쇠지방산이라고 하는데 탄소수가 이제 6개 이하를 갖다가 이제 단쇠지방산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생성 과정은 말씀드렸듯이 일부 유산균, 모든 유산균은 아니에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니고 단쇠지방산을 주로 만드는 균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낙상균이죠. 낙상균이 있고 또 일부 비피더스균이라고 하죠. 이제 정식으로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정식 명칭인데, 일부 비피도박테리움, 그다음에 낙산균, 그다음에 뭐 이런 일부 균들이 이렇게 단세지방산을 주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의 주요 성분, 탄소수가 6개 이하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낙산이라고 부르는 부티르산,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그 다음에 초산이라고 또 부르는 이제 아세트산, 요 3가지가 단세지방산의 핵심입니다. 이 3가지는 세 가지를 다 같이 먹어야 의미가 훨씬 큽니다. 시너지 효과도 있고. 낙산만 먹는 것보다 이 3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훨씬 큰 효과. 낙산이 1이라면 이 3가지를 함께 먹으면 3이 되는 게 아니라 30, 300이 될 수 있는 훨씬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을 수용화시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 뭐 윈트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성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입자 자체도 굉장히 작다. 우리가 가장 작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포도당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노미터 이런 단위를 좋아하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나노미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서 생긴 단세지방산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들어요. 뇌 장벽을 BBB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못 뚫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단세지방산은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에 잘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 단세지방산의 최초 발견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프랑스 화학자인데 미셸 웨젠 쉐브렐 쉬브렐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이제 영어다 보니까 우리 한글로 표현을 하면 조금 명칭이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랑스 유기 화학자 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개념 자체를 처음 도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로 하신 연구가 이런 큰 뭐 음식이라든지 성분에서 뭔가를 하나 분리해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게 분리한 물질이 뭐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발견된 성분이 이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이 되겠고 처음에는 이제 그 버터 우리 버터의 특유의 그 콤콤한 냄새 있잖아요. 그 성분이 어쨌든 이제 낙산이었죠.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게 그래서 이제 부티르산
부티르산 어원 자체가 보면 이 라틴어의 버터에서 유래가 되었다. 왜냐하면 버터 특유의 그 성분, 냄새 성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좋은 물질을 자기가 분리하고 또 자기도 먹어보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옛날 분인데도 1780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102살까지 사셨어요. 예, 장수하셨죠. 이런 좀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1814년에 어쨌든 부티르산 이런 것들이 처음 발견되었고 그 뒤에 이제 19세기 중반 들어가지고 이제 이 물질은 단세 지방 여기 살펴보니 탄소수가 6개 이하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6개 이상인 것도 있고 뭐 12개 이상인 것도 있네. 그러면 우리는 세 분류를 하자. 12개 이상은 장쇠, 12개에서 6개 사이는 중쇠, 6개 이하는 단쇠로 하자. 이렇게 최초로 19세기 중반에 명명을 했고, 야,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걸까? 그냥 뭐 자연적으로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그냥 합성이 되는 건가? 자연적으로. 아니면 누군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건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0세기 초에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어떤 미생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낙상균이 조금 어려운 말로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쿰 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뭐 듣고 이제 지나가셔도 되는데 아무튼 클로스트리디움 계열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낙상균입니다. 주로 이런 균들이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더라라는 것이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들어서 비로소 이 발견된 물질, 이 단세지방산의 기능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 대장에 주로 쓰이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이 아니고 주로 이 단세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구나.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이 단세지방산이 장내 pH도 조절하네. 그러다 보니 유해균도 생성을 억제하네. 염증을 낮추는 물질이기도 하네. 야, 이게 뇌까지 통과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1970, 80년대 때 이제 밝혀진 거고. 1990년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야, 이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뇌와 장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핵심 성분이 이 단세지방산이구나. 그 다음에 신경계, 면역계, 방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뭐 100년, 200년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최근이죠.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밝혀지고 있고 2025년 현재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 단세지방산이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 끝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단세지방산을 직접 만들 수가 없으니 유산균,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균,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균이 좋아하는 먹이, 즉 식이섬유죠.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제품화를 하자. 이러고 있는 실정에 저희는 단세지방산 제품을 내는 겁니다.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 단세지방산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체 대사물 자체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지 않습니까? 거부 반응이 없겠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물질들은 가공 과정이 많이 거쳐야 돼요. 우리가 먹으면 우리 뭐 이 건강기능식품 이런 다른 성분들은 가공을 거쳐가 간에서 해독을 해가 비로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단세지방산은 즉각적으로 이동해요. 몸에 있는 그냥 성분이니까 먹으면 쓰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공 잘라내고 변환하고 전환하가 뭐를 활성화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먹으면 바로 이용. 프리패스. 공항 가면 VIP 같이 뭐 줄 서가지고 대기해가지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프리패스. 바로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호르몬으로서 역할도 하고 면역도 조절하고 대사 조절하고 다이어트에 도움 주고 당뇨에 도움 주고 뇌 건강에 도움 주고 등등등 다이렉트로 이 물질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두 번째로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어쨌든 가공 과정이 없어서 프리패스로 이용되니까 빠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장의 환경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우리가 장을 갖다가 뭐 이렇게 스스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변의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의 상태를 7단계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브리스톨 대변 척도, 영어로 BSS라고 하죠. 이제 줄여가지고 줄임말로. 이게 7단계가 있는데 4단계가 정상이에요. 가장 최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나나 변, 바나나 모형의 변을 4단계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서 1형으로 4에서 3, 2, 1로 갈수록 변비, 4에서 5, 6, 7로 갈수록 설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4번이 가장 최적이고 3번, 5번도 괜찮은데 이제 뭐 이 변의 모양을 보고 내가 이런 상태구나. 1형 같은 경우는 무슨 토끼똥 같이 된 거는 굉장히 심각한 변비 상태. 그다음에 단단한 소세지 같은 유형은 좀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6단계가 넘어가면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변의 모양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세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흔히 우리 장 상태가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런 브리스톨 대변 척도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고, 다른 성분들에 비해 굉장히 좀 빠르게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장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일주일 안쪽으로 다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걸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좀 요란합니다. 뭐 이렇게 막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과정 중에 뭐 설사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변비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그게 한번 나가면 이제 확 좋아지는 그런 증상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단세지방의 특별한 이유 세 번째가 바로 광범위한 효과죠. 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우리 건강의 기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면역 시스템을 건드린다. 그 중에서도 면역의 대빵을 건드린다. 대빵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대빵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뇌건강, 다이어트, 당뇨, 장건강 이뿐만 아니라 주요한 기능만 기재를 한 거지 우리 인체 전반에 걸친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이런 계속 말씀드리는 치매, 파킨슨, 자폐증의 공통 부분이 단세지방 부족. 자, 당뇨는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이 단세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단세지방산이 우리 대장 장에 있는 L세포라고 하는 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L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 GLP-1, 우리 위고비 성분이죠. 위고비 호르몬 같은 것들이 이제 GLP-1 인데 이 단세지방산을 먹게 되면 L세포를 활성화시켜서 GLP-1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이 만들어낸 GLP-1 호르몬 자체가 췌장에 가가지고 췌장에 있는 이런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인슐린을 이제 분비를 촉진시키다 보니 혈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세지방산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그냥 인슐린만 분비만 계속되게 되면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슐린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슐린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누가 만들어요? 췌장이 만들죠. 췌장이 피로해집니다. 부담스러워져요. 그게 위고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췌장을 갖다가 계속 안 그래도 지금 야근을 한 사람 다음날 또 밤샘 시키고 또 밤샘 시키고 또 밤샘 시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이 떨어지겠죠.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단점. 췌장염이
췌장암의 전단계죠. 췌장염이 이제 만성적으로 되다 보니 그게 췌장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단쇄지방산은 무조건적인 일방 통행이 아니라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충분하면 더 이상 분비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또 좋은 거는 안전장치가 또 있는 거는 췌장을 또 보호하는 성분을 같이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뭐 우리 몸에 항산화 효소 SOD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핵심적인 항산화 효소인 SOD, 그 다음에 카탈라제,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보셨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피부에 좋은 성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게 항산화 효소예요, 효소. 효소 중에서도 항산화 효소입니다. 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카탈라제는 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많겠죠. 왜 중요하냐면 SOD가 활성화가 돼서 막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없애고 나면 이거를 다시 SOD 효소를 다시 정상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항산화 작용 중에 생긴 이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게 카탈라제. 그래서 SOD만 있으면 안 돼요. SOD랑 카탈라제가 같이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SOD, 카탈라제는 세트로 구성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글루타치온도 이게 서로 연관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똑 떼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활용했어서도 안 된다. 근데 이제 단세지방산은 이 3대 항산화 효소 모두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이 활성화된 항산화 효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런 췌장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민감성, 그러니까 인슐린 반대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반대로 이거는 인슐린의 기능을 더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당뇨 관리를 할 수 있다. 혈당 떨어뜨리고 췌장도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LP-1 얘기가 나오면 다이어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GLP-1 자체가 포만감을 형성시키는 호르몬이기도 하죠. 그 위고비의 메커니즘 자체가 췌장을 막 계속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이 포만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를 맞는 건데. 자, 요즘에 그 보면 먹는 위고비에 대한 이런 그 나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사제가 아니라 이제 뭐 경구로 안전하게 먹는 용도로 이렇게 막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마케팅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거든요. 그게 줄여서 GLP예요. 글루카곤 같은 단백질 짧은 사슬 펩타이드라는 뜻이에요. 단백질 계열입니다. 그거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잘린다. 뭐에 의해? 우리 몸에 있는 효소에 의해, 소화 효소에 의해 잘려요. 이게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먹으면 그 상품이 분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품이 아닌 거잖아요. 차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폐차장에 가가지고 다 부서진 차는 차가 아니잖아요. 차였지. 그렇기 때문에 먹는 위고비는 조금 마케팅적인 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돌아서 어쨌든 이런 GLP-1 자체가 포만감을 주다 보니 당연히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을 또 늘려줍니다. 기초 대사량을 늘려준다는 말은 뭡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그걸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다 쓰지 못하고 잉여 영양원, 에너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 형태로 변환돼서 우리 뱃살이 되고 팔뚝살이 되고 허벅지가 되고 엉덩이 되고 요래 되는 건데 그러지 않게끔 다 쓰일 수 있게
기초 대사량을 올려준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염증 같은 것들도 케어하다 보니 훨씬 다이어트에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신건강,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수면을 좀 좋게 해주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몸이 왜 이렇게 나른해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 수면 시스템이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먹으면 뭐가 좀 피곤한 느낌이 들지, 이렇게 노골노골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수면 시스템이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 그런 게 좀 잘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런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나면 그런 증상 조금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이 우리 장을 갖다가 좋게 하다 보니까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세포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세로토닌도 더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내다 보니 그게 뇌로 올라가 가지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수면을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거에 도움되는 가바라는 성분도 많이 만들어내게 도움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너무 도움 좋고, 우리 어르신들 인지 능력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도 너무 좋은 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부, 우리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분들 또 피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아토피, 이거는 불치병의 일종이죠, 사실은. 과거까지는 이제 아토피는 불치병의 일종이라서, 화장품도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뭐, 향 좋고, 무슨 사용감 좋고, 아토피나 이런 피부 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제품을 찾습니다. 왜냐면 아무거나 못 쓰니까. 그래서 우리 로아스는 이런 100% 천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한 베이비 제품보다 더 순합니다. 우리 제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러한 분들한테도 굉장히 희망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단세지방산입니다. 왜냐하면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것들도 결국에 면역이거든요. 알레르기 같은 것도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막 우리가 평소에는 누가 이렇게 무슨 한 소리 해도 그냥 그거 농담이겠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막 기분이 안 좋으면 민감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누가 가벼운 농담 던져도 그게 탁 뭔가 그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것처럼 면역이 과민해진 상태. 그거를 다시 정상화 시켜주니까 당연히 아토피,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거죠. 안 도지고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큐텐의 단세지방산 제품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두 가지의 복합 기능 건강기능 식품이다. 면역과 항산화를 케어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고, 그다음에 우리만의 단세지방산 원료가 이제 인큐텐 단세지방산 Q 복합 분말로 우리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아직 못 보셨겠지만 그 핵심 성분이 바로 이 단세지방산 원료 성분인데, 그 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생물, 천연 유래. 제가 왜 천연을 또 적어놨냐면 해외 제품 중에 보면 이제 단세지방산을 이렇게 합성한 게 있어요. 단세지방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섞어놓은 우리 같이 이렇게 3종,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3종을 이렇게 원료화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낙산 하나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산 하나만 먹는 것보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낙산 하나만 이제 원가 절감 차원에서 합성을 한 거죠. 미생물을 통해 이제 발효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생체 이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큰 도움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미생물 천연 유래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이고 세 가지 핵심 성분
닭산, 프로페온산, 아세트산 다 들어있다. 그다음에 이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단세지방산 생성균도 함유가 되어 있고, 이 단세지방산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우리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처럼 미생물들이 뭐 A 유산균이 좋아하는 게 있고 B 유산균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세지방산 생성균이 좋아하는 반찬이 같이 들어있다. 먹이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단세지방산 3종, 이게 제일 핵심이죠. 단세지방산 3종이랑 단세지방산 생성하는 균이랑 그 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이렇게 다 들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세지방산의 또 핵심,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우리 같은 단세지방산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일부 낙산만 똑 떼어내서 만든 제품들을 살펴보면 합성은 이제 제외하고, 해외에는 주로 이제 해외에서는 주로 합성이 제외하고 보면 장면 코팅이 필수입니다. 장면 코팅이 필수가 인 이유가, 이 단세지방산 굉장히 미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1나노보다 더 작은 단위라서 우리가 먹게 그냥 대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코팅을 안 하게 되면 입 안에 있는 점막에 다 흡수돼 버려요. 식도, 위, 뭐 십이지장, 소장 다 점막으로 돼 있잖아요. 그 점막에 다 떼버려. 쉽게 말하면 수소를 다 떼버려요. 여기서 10%, 위에서 10%, 뭐 소장에서 한 50%, 70%, 80% 떼어버리면 대장에 가는 거는 뭐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대장에 가서 할 일이 태산인데 대장에 가야 되는데 대장에 가기 전에 다 흡수돼 버립니다. 가기 전에 다 흡수돼.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pH가 되었을 때 이렇게 활성화되게끔 하는 특수 코팅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세지방산 좋다고 해서 단세지방산만 먹으면 단세지방산이 꼭 필요한 대장에 안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장용 코팅을 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섭취 방법은 하루 3장을 드실 거예요. 하루 3장을 드실 건데 충분한 물하고 드시면 되는데 뭐 한 번에 3알을 드셔도 되고, 아침에 2알, 저녁에 1알, 반대로 아침에 1알, 뭐 저녁에 2알, 뭐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물론 더 드셔도 좋습니다. 더 드실수록 좋고, 이거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뭔가 부담이 되고 그런 성분도 없고, 어떤 특정 성분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습니다. 드시는 제품들 그대로 같이 다 활용하셔서 드시면 되고, 식이섬유랑 같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식이섬유는 주로 소장에서, 그러니까 뭘 걱정하냐면, 식이섬유 혹시 단세지방산의 뭔가 흡수를 방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일부 미네랄의 흡수도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하고 식이섬유는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은 제외하고, 수용성 비타민, 뭐 수용성 성분인 뭐 단백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식이섬유 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미네랄이라든지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은 흡수가 약간 저해를 받을 수 있어서 뭐 서너 시간 정도 떨어뜨려서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단세지방산은 그럴 필요 없다. 어쨌든 수용성 성분이고 같이 먹으면 영양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하는 시기는 식후, 식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추천은 식전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존재하는 식후에 먹게 되면 음식이 다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단세지방산은 VVVIP라 가지고 프리패스가 돼요. 빨리빨리 내려간다는 거예요. 앞에 뭐 음식이 없으면 공복에 먹으면 빨리 내려갑니다. 대장으로 빨리 내려갈 수 있는데, 음식물을 같이 먹게 되면 음식물 때문에 앞이 막혀 있으니 뭐 길이 뭘 점프해 갈 수도 없고 순간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 앞에 음식물이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전 30분 정도 전에 드시면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단세지방산이 굉장히 미분,
아주 작은 성분이다 보니, 어, 그 말인즉슨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표면적인 넓다. 자, 요만한 알약이, 똑같은 동량의 알약이 있는데, 어, 크기가 뭐, 1000나노미터짜리 분자 크기를 뭐, 알약 하나로 만든 거랑, 그다음에 1나노도 안 되는 이런 단세 지방산을 갖다가 알약 하나로 만든 거. 알약 크기는 똑같아도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박을 봤을 때 수박 하나는 그냥 겉이 딱 그 수박 겉면 하나만 있잖아요. 표면적이 겉 하나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화채로 만들었다 생각해요. 그러면 공기 중에 닿을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수박을 화채로 먹으려고 막 이렇게 칼로 썰었을 때 공기 중에 닿는 면이 많다는 말이에요. 분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그러다 보니 흡습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성분보다 흡습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카겔 이런 것들이 없는 따로 약통 이런데 막 오랫동안 들고 다니시면 그냥 잠깐 뭐몇 시간 있다 먹을 거 뭐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뭐 며칠 동안 담고 다니고 그러시면 안 되고 딱 먹을 때 꺼내서 딱 드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오늘 제 이 단세지방산 얘기는 마치고 이제 진짜 뭐 이번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품을 만나보실 시간이.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잘 제가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 정말 안전하고 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강의해 주신 우리 홍부종 소장님께 감사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